깊이가 다른 경제 콘텐츠 3프로TV 오늘 아침 라이브 이주호 정용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9월 29일이죠. 네. 이제 9월 정말 이제 얼마 안 남았고 이번 주 아마 금요일 정도부터 네. 휴가 쓰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긴 추석 연휴를 아마 보내실 것 같은데 보니까 다음 주 금요일 하루 정도만 휴가 내시면 거의 10일에 다음 주 금요일. 금요일? 다음 주 금요일. 다음 주 금요일은 원래 쉬는 날은 아니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것까지 합치면은 거의 10일 가량 쉬실 수가 있더라고요. 예, 우리 이주호 기자도 뭐 계획 좀 크게 세웠습니까? 아니요, 저는. 근데 네. 어디 가나 굉장히 사람 많을 그럴 시기 아니겠습니까? 네. 애들 데리고 다니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정프로 또 팅팅 부었다고 왜 바로 뭐 드셨어요 어제? 진짜 정확하시네. 어젯밤에 BBQ 한번 달렸거든요. 네. 네. 와, 확실히 티가 나나 보네. 이제 안 되겠다. BBQ가 네. 우리나라에서 거의 제일 큰 회사잖아요. 네. 치킨으로. 네. 와, 근데 확실히 큰 이유는 있더라고. 그래요? 네. 맛있더라. BBQ를 거의 안 먹었거든요. 네. 근데 맛이 괜찮더라고. 네. 네. 그래서 팅팅 불었습니다. 네, 팅팅 불었습니다. 네. 조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뉴스는 권순우 취재팀장과 살펴볼 건데요. 주말 사이에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화재가 발생했었잖아요. 관련된 소식을 좀 전해 주실 겁니다. 네. 지금 그 국가 시스템을 이용하는 쪽에서 좀 문제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네네. 자,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인덱스 시간에는 오늘 그 통일연구원 조한범 연구위원 나오셔서 북한의 움직임이 요즘 심상치가 않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권순우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3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 뉴욕 증시가 반등했습니다. 했어요? 예. 금요일에? 예, 좀 다행인 것 같습니다. 네. 미국 증시 계속 빠지고 있어가지고 그것도 코스피가 좀 압박을 좀 받고 네. 있었는데 그 다우존스는 0.65% 상승했고요. 나스닥은 0.44%, S&P 500은 0.59% 상승했습니다. 뭐 특별한 그 거시 지표가 발표된 건 없었는데 그 PCE 지표가 있었습니다. 네. 이른바 그 연준이 선호하는 물가 지표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그 왜요? 이제 미국장도 올라야겠더라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국장이 많고 미장이 좀 적잖아요. 그래서 더군다나 이제 테슬라 이제 다시 살려면 좀 떨어져야 되잖아. 미장은 좀 떨어지고 국장 올라라 이제 마음속으로 늘 그렇게 이제 맘먹고 있었는데 네. 미장 떨어지니까 안 되겠더라고. 국장도. 그래서 그냥 좀 아쉽지만 그냥 미장도 오르고 올라라. 국장도 오르는 게 낫겠다. 네, 같이 싶습니다. 가는 거죠. 네. 근데 뭐 그 얘기 하시는 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 섹터 내에서 경쟁 기업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경쟁 기업들이 좀 어려우면 그 주가는 다 같이 안 좋습니다. 근데 거기서 상대적으로 뭐 더 낫다고 뭐 이렇게 해서 가는 건 아니더라고요. 네. 제가 예전에 그 뭐 화학 업종 이런 데 봤을 때 어디가 제일 안 좋은지 보고서 그럼 상대적으로 이런 데는 좀 유리하지 않아요? 그랬더니 거들떠도 안 본대요. 뭐 하나 안 되면 네, 그 섹터 자체를 거들떠도 안 본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혼자 잘 되겠다는 생각하지 말고 우리 함께 잘 되는 길을 모색해 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같이 갈게요. 네, PCE 지표는 숫자 자체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8월 기준 전월 대비해서 0.2% 상승했고 전년 동기 대비로는 2.9%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전품목 같은 경우에 좀 전 거는 근원 PC였고요. 네. 지금 전품목 PC 같은 경우는 뭐 8월에 전월 대비해서 0.3% 올랐고 정년 대비해서 2.7% 올랐습니다. 근데 저는 가끔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이게 정말 이 숫자 자체를 관심이 있으실까? 아니면은 이게 많이 오르는 건가 적게 오르는 건가 이거에 네. 더 관심이 있지 않으실까? 그 예전에 그 텍스트 기사를 쓸 때는 제일 첫 줄에다가 그 숫자를 먼저 썼거든요. 네. 근데 지금 방송할 때는 그냥 뭐 무난했습니다. 이 얘기를 좀 먼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뭐 좀 며칠 빠지고 나니까 뭔가 좀 반등의 기회를 좀 모색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차트를 같이 보셔도 네. 처음에 한번 반등 기세 모색했다가 쭉 빠졌다가 좀 약간 아직 아니지 않아? 그래서 네. 슬쩍 내려왔다가 다시 하반장에 이렇게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였거든요. 그래서 요 기세를 그대로 좀 코스피가 이어받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예, 지금 두 번째 뉴스는요. 그 주말 사이에 굉장히 큰 뉴스였죠. 이 국가
정보자원관리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참 안 들어본. 나 있는지도 몰랐어요. 있는지도 몰랐죠. 국가 데이터 센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있어야 되는 데긴 하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뭐 어딘가에서는 있겠지라고 좀 생각을 했었는데 거기가 이제 화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대전에 있죠, 대전에. 네, 대전에 있습니다. 지금 5층에서 전산실에서 불이 났고. 이제 5층까지 있는 것 중에 지금 2에서 4층에 있었던 2, 3, 4층의 전산 시스템은 순차적으로 가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뭐 다행이라고 할 수까지는 없겠지만 그래도 주말 사이에 발생을 해서 그 민원에 대한 부담이 조금은 덜 했을 건데 이제 오늘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민원이 많이 올라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에 그 96개, 그러니까 국정자원 화재로 중단된 서비스가 647개인데 96개는 화재로 직접 피해를 본 시스템이고 551개는 이제 전산실을 보호하기 위해서 멈춘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551개 시스템은 이제 그 가동을 하면서 제대로 돌아가는지를 봐야 되는 거고 96개 시스템은 아예 대구 센터로 옮겨서 새로 그 복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그냥 다 뜯어서 거기 있는 거에서 재설치를 하는 것보다 대구 센터로 옮겨서 새로 설치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일 것이다 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완전 복구를 하려고 그러면 한 2주 정도는 걸리지 않겠느냐 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뭐가 되고 뭐가 안 되는지를 설명드리기가 좀 어려워요. 너무 크죠.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새로 되는 것도 있고 된다 그랬는데 안 되는 것도 있고. 근데 일단은 제가 아침에 확인해 봤을 때 확실하게 안 되는 거는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시스템 중에 정부24 안 됩니다. 우리 뭐 등본 띄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안 됩니다. 중요한데. 예, 이거 좀 중요하죠. 그래서 일단은 어제 오후 10시를 기준으로 복구된 시스템은 모바일 신분증, 보건의료 빅데이터 시스템, 디지털 예산 회계 시스템, 뭐 우체국 금융 시스템 뭐 이런 것들이 좀 복구가 됐고요. 모바일 신분증도 그게 저 있던 사람은 되는데 신규 발급은 안 된다면서요? 신규 발급은 안 됩니다. 그렇게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또 너무 많구나. 너무 불편한 게 되게 많아서 알겠습니다. 이거를 좀 일단은 걱정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가 되고 뭐가 안 되고를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린다 해도 뭐 된다라고 얘기하기에 막상 해보면 잘 안 돼요. 되는 거 중에 안 되는 것도 있고 또 안 되는 거 중에 또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저 좀 전에 뭐 인터넷 등기소 이런 데도 들어가 보니까 들어가지는 건 됐는데 막상 버튼을 누르니까 안 되고 뭐 이런 것들도 있어가지고 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데이터가 다 날아간 건 아니죠? 데이터가 날아간 거야? 아니면 그러니까 이것도 좀 어느 정도까지 복구를 할 수 있는지가 장담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가 봐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중으로 다 백업을 해놨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좀 나오는 거 보니까. 백업 해놨겠지. 근데 이게 안 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안 돼 있어도 또 복구를 할 수가 있나 봐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디까지가 되고 어디까지가 안 되는지가 이게 백업을 다 해놨으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 건데 백업이 안 된 거를 좀 복구를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고 야 당연히 이중 보관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2차 뭐라 그러죠? 민생회복지원금 소비 쿠폰 이것도 신청 사용은 가능한데 국민신문고가 중단이 되다 보니까 온라인 이체가 이의 신청이 안 돼서 뭔가 불만이 잘 안 되고 그러면은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되는 그런 일들도 있고요. 뭐 이게 그 이 하늘 장사 정보 시스템이라 그래가지고 화장 시설 예약 시설이 있습니다. 화장터 예약하는 거. 그래요? 그 시스템이 있는데 여기는 제한이 되니까 개별 화장장에다가 온라인이나 유선으로. 그러니까 화장 예약 시스템 자체가 망가진 게 아니고 이걸 통합 관리하는 게 멈추다 보니까 개별로 연락을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침해가 될 수도 있다, 됐다라고 하면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다가 신청을 해야 되는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멈췄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이메일로 보내야 되는 그런 일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부 전산 시스템이 이원화가 잘 되지 않아서 시스템 복구가 늦어진 부분들에 대한 비판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정부의 법원의 전자소송 포털하고 인터넷 등기소는 좀 전에 들어가 보니까 들어가지긴 하는데 네. 서비스는 안 되거든요. 근데 이게 또 이제 법원이나 검찰에 그러면은 송치돼 있는 그 사건들의 문제가 있는 거냐? 네. 거기는 또 다 개별로 돼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전국의 지자체에도 좀 문제가 좀 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간편 인증 시스템 장애가 생기다 보니까 카카오톡, 네이버 간편 인증은 안 되고 공동 인증서는 또 된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서 비대면 신용대출 판매 같은 것들이 보통 신용대출은 온라인으로 많이 네. 받으셨잖아요. 네. 이것도 신용대출을 받을 때 그 마이데이터라 그래가지고 내 데이터를 이렇게 통합 관리를 네.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뭐 신청하실 때 보시면 알겠지만 뭐 신용 조회 중입니다. 뭐 이런 그렇죠. 거 나왔을 네. 때 거기서 은행들이 이제 신용대출의 공공 마이데이터 사이트를 이용을 해가지고 심사를 하는데 이번에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멈추면서 나는 은행에서 했는데 왜 이게 안 되지? 네. 라고 하는 게 이제 공공이랑 연결된 서비스이기 때문에 네. 이것도 좀 멈춰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배터리 화재 맞죠? 네, 배터리를 뭐 그 옮기는 과정에서 뭐 화재 사고가 났었다라 그러는데 네. 그런데 이게 배터리 문제는 아니다. 그러니까 배터리 문제가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다라는 얘기들이 좀 그래요? 나와요. 그리고 이거를 뭐 얘기들은 좀 사건이 뭐 진행된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네.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는데 이게 그 LG CNS가 여기 서비스를 하고 여기에 그 LG 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가 들어가고 네. 그래서 이제 그 슈나이더 일렉트릭이라고 프랑스 회사가 그 최종적으로 이거를 세팅한 부분인데 2014년에 납품을 해서 10년이 지나면 교체를 해야 된다고 네. 합니다. 근데 2024년 8월에 교체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되지 않았다라는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고요. 이게 사실 이게 뭐 배터리라는 게 뭐 10년이 지나면 10년 지난 날부터 불이 나거나 이런 건 아닌데 네. 이거를 좀 교체를 하라고 권고가 나왔는데도 왜 하지 않았냐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 전기차 배터리 불나듯이 뭐 배터리에 불량이 있거나 이래서 네. 문제가 생긴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정확한 원인은 조금 더 조사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되고 안 되고 하는 게 우리 삶에서는 우리 생활에서는 제일 또 중요하긴 할 텐데 그건 아직까지 뭐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건 별로 없고 그건 직접 들어가 봐서 개별적으로 한번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네요. 네, 그리고 급하게 뭔가를 해야 되는 일이 있다 그러시면은 네. 일단은 좀 빨리 움직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온라인으로 안 되면은 뭐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을 해야 될 수도 있고 네. 뭐 주민센터를 방문했는데도 안 되면 그 다음 대안들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보셔야 되기 때문에 네. 뭔가를 뭐 좀 급하게 해야 된다. 네. 그리고 온라인으로 뭔가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정부 관련한 뭔가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조금은 신속하게 움직이실 필요가 좀 있는 것 미리미리 같습니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마이데이터처럼 이게 정부 시스템과 연계된지 안 된지는 또 확인해봐야 아는 거니까 그렇죠. 뭘 해도 빨리 해야 되겠네요. 예, 그래서 오늘 조금 걱정이 좀 됩니다.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뉴스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는 뭐 이것도 되게 답답한 뉴스인데요. 그 환율 협상은 일단 완료가 된 것 같아요. 환율 협상을 미국하고 환율 협상을 하는데 네. 이게 그 지금 관세 협상이랑 좀 별개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매년 이렇게 뭐 환율 조작국 이런 거 지정하거든요. 네. 환율 조작국을 지정을 할 때 뭐 기준들이 좀 있습니다. 원래 환율을 협상해요? 아니 환율을 협상하진 않는데 네. 그 예를 들어서 흑자 규모가 좀 많다거나 네. 아니면은 이게 환율에 대해서 좀 개입한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네. 미국에서 이게 너네 환율 조작국이다 아니면은 환율 관찰 대상국이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하거든요. 지정할 때 그거 아니라고 우리 해명하고 그렇죠, 그렇죠. 막 그런 게 이제 협상이군요. 예, 예. 그런 거를 이제 매년 가가지고 이거는 우리가 뭐 하려고 한 게 아니고요. 뭐 일부러 개입해서 조작하려 그런 게 아니라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우리는 조작할 생각이 없으니까 이거를 조작국으로 지정하지 말아달라. 뭐 이런 것들을 신청을 하는 그런 협상인데 구윤철 장관이 이제 미국에서 귀국을 하면서 환율 협상이 완료가 됐다. 네. 그리고 이제 내용은 조만간 발표하겠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이제 곧 발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대통령실에다가도 이제 기자들이 물어본 거예요. 이게 환율 협상이 뭐 어떤 범위냐라고 네. 물어봤을 때 강유정 대변인은 관세와 연동되는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미국에서 환율 조작국 지정 여부에 관해 판단을 내리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한국은 환율 조작국이 아니라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 정도로 얘기를 했으니까 뭐 기재부에서 좀 확정적으로 발표할 때까지 조금 지켜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환율 조작국, 우리나라는 원래 환율 조작국은 아니고요.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이 돼 있어요. 원래 근데 세 가지 조건이 있고 그 세 가지 조건을 다 만족시키면 그때 이제 조작국이 되는 거고 그 중에 하나 정도 빠지면 이제 관찰 대상국 정도가 되는 건데 이걸 협상을 했다니까 그냥 조건이 있고 속하냐 마냐인데 이걸 협상했다는 건 뭘까요? 설명을 해야 됩니다. 설명이요? 이게 했겠지 뭐. 이게 뭐 환율 조작을 하려 그런 건지 뭐. 그러니까 보통은 아까 그 이조 기자가 얘기했던 기준이 좀 기계적인 기준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기계적인 기준으로 있을 때 이거는 뭐 그런 게 아니고요라고 설명을 했을 때 그러니까 말 그대로 환율 조작국이잖아요. 네네. 조작을 했냐 안 했냐에 대한 거니까 뭐 예를 들면은 이제 미국하고 일본이 이제 환율 관련한 협상을 한 다음에 공동 성명을 냈는데 과거 대규모 외나 매입이 환율 조작이 아니었다는 점을 명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막대한 자금을 향후에 미국에 투자를 하려고 하면 환율 급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리 좀 작업을 한 거다. 그러니까 환율을 조작을 해서 환율 조작이라는 게 결국 수출을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수출을 하려고 환율을 조작한 게 아니고 니네가 돈 내라 그랬잖아. 그래가지고 그 돈을 낼라 그러면은 환율이 크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 미리 좀 밑밥을 깔아놓은 거야. 라는 정도로 저 설명을 한 겁니다. 근데 그러면은 수출을 하려고 환율 조작한 건 아니니까 빼준다. 뭐 이런 개념으로 보시는 것 같습니다. 보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뭐가 좀 많아요. 전자기기에 내장된 반도체 칩 개수를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겠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노트북이다. 그럼 반도체가 몇 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럼 몇 개를 들어가는지에 따라서 관세를 부과를 하겠다는 건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전동 칫솔이다. 그럼 여기도 이제 전기를 쓰니까 반도체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몇 개,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 눈앞에 모여 있는 문제가 그 3,500억 달러하고 자동차 관세를 보통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 관세 협정을 맺게 되면은 그 최국 대후 해가지고 관세 캡이 매겨집니다. 그러니까 뭐 15% 이상은 안 매겨. 뭐 이런 식의 캡이 매겨지면은 거기에 뭐 바이오라든지 반도체라든지 품목별 관세가 바바바바바바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제 관세 캡이 씌워지기 때문에 나머지 품목들도 영향을 안 받게 되는 그런 일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제대로 매겨진 게 자동차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자동차에 집중을 하고 있지만 이제 뭐 바이오라든지 그 최애국 대우를 못 받게 되면은 뭐 바이오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여기에 관세를 매길 때 우리가 또 데미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영국이라든지 스위스도 이제 바이오 제약 관련해 가지고 100% 관세를 적용받을 상황이 되기는 하고 있어요. 협상이 아직 태기를 안 됐으니까. 근데 여기서 스위스를 굳이 언급했던 이유는 론자, 그러니까 세계 1등 업체인 론자가 스위스 업체이기 때문에 좀 말씀을 좀 드렸던 거고요. 근데 우리나라의 그 대미 제약 수출액이 크진 않아요. 그래요? 14억 9천만 달러니까 15억 달러 정도 되니까 뭐 한 1조 뭐 2조 정도 되니까 뭐 대미 수출액이 한 1,300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 중에 14억 달러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만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에 적용되는 게 미국에서 공장을 짓고 있거나 지을 계획이면 또 빼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업체들이 대부분 미국의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우리나라 바이오 업체들이? 예. 그 뭐 셀트리온은 릴라이릴리 미국 공장을 샀고 SK 바이오팜은 미국령 푸에르토리코에 생산 거점을 짓고 있고 뭐 이런 것 삼바도 공장 인수 검토하고 있어요. 그래요? 아직은 없는데 미국의 공장 인수 검토하고 있고 롯데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미국의 시러큐스에 있는 BMS 공장을 샀거든요. 그래가지고 요거는 진행 상황을 좀 보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관세도 아직 안 매겨졌고 여기에 공장을 뭐 인수를 추진하고 있는데 안 하고 있는데 뭐 이런 데들이 좀 뒤섞여 있기는 한데 이게 만약에 관세 협정이 맺어졌으면은 그냥 최애국 대우로 해서 끝났을 문제인데 지금 관세 협정이 미뤄지고 있으니까 이 부분들이 다 지뢰밭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기업들이 그렇다고 해서 대응을 안 하거나 그러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뭐 야, 우리 기업들 데미지를 입으니까 빨리 3,500억 내고 끝내야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관세 협정을 맺는 거는 뭐 현대차도 다 유럽으로 수출 루트 바꾸면서 열심히 대응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뭐
야 우리 뭐 기업들이 힘드니까 3,500억 빨리 주고 치우자. 그러기에는 3,500억 달러는 너무 큰 돈입니다. 예. 자, 여튼 바이오 관세 폭탄 예고했지만 사실상 그거 적용받을 때는 그리 많지 않아 보인다. 그리고 일반 의약품 그러니까 이른바 우리가 얘기한 제네릭 뭐 이런 제네릭은 아닙니다. 해당 아닌 거고. 네. 네. 알겠습니다. 세 번째 뉴스 가보죠. 세 번째 뉴스는 그 중국발로 요즘에 뉴스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내년부터 전기차 수출을 허가제로 바꾼다고 합니다. 중국이 자기네 자동차 수출할 때 정부 허가를 받고 수출한다고요? 그러니까 수출 허가증이라는 거를 이제 관리를 하겠다는 건데 네. 여기에 이제 상무부가 공업정보화부, 해관총서, 시장감독총국과 함께 이걸 실시를 해서 무분별한 수출과 사후 서비스 미비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게 중국에다가 이제 중국 전기차 회사들이 무분별하게 해외에다 수출을 했더니 중국 전기차에 대한 브랜드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아지더라. 그래가지고 이거를 정부가 수출 허가를 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이 하나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중국이 지금 석유화학 산업 관련한 구조 개편안을 내놨습니다. 이것도 중국 공업정보화부, 생태환경부, 응급관리부, 중국은민은행, 국가시장감리총국 뭐 이런 것들이 협업을 하게 되는데 내용을 보면 공업정보화부는 상업정책 때문에 들어가는 거고 네. 생태환경부 같은 경우는 환경 규제 때문에 들어가는 거고 중국 인민은행이 들어가겠다는 걸 채권을 가지고 압박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아직까지는 이제 그 중국이 스페셜티 쪽은 우리나라가 조금 더 앞서 있긴 합니다. 네. 근데 여기도 지금 공급 과잉을 조금 줄여가면서 고부가로 전환을 하겠다라는 개편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우리나라 화학 산업에게는 단기적으로는 좋습니다. 여기서 공급 과잉을 좀 줄여주기 때문에 우리나라 화학사들의 실적 전망치가 조금 올라가고 있어요. 네. 그건 뭐 올라가고는 있는데 그럼 얘네가 공급 과잉을 없애고 스페셜티 쪽으로 좀 더 포커싱을 하게 되면은 이 질적 변화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걱정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전기차도 그렇고 석유화학도 그렇고 중국에서 지금 변화가 이제 우리랑 직접 경쟁하는 품목들에서의 네.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계속적으로 전해지고 있길래 네. 이 두 가지 품목만 한번 꼽아봤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뉴스는 요 정도로 오늘 세 가지지만 사실 세 가지가 아닌 한 9가지 된 것 같아요. 네. 네, 우리 권순우 기자님 대단히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아침에 다시 뵙겠습니다. 예, 내일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정말 딱 잘 맞춰서 시기도 잘 맞춰서 온 것 같습니다. 네. 굴비는 예전엔 그냥 이렇게 새끼 꼬아서 네. 이렇게 천장에 매달아 놓고 그냥 보기만 했던 그런 반찬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보리굴비 먹을 수 있습니까? 먹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먹을 수 있습니다. 보리굴비 보통 저 웬만한 집 가면 1인당 대체로 뭐 물론 이제 반찬도 좀 나오긴 하지만 네. 보리굴비 싸도 한 25,000원. 조금 한다 싶으면 한 35,000원, 4만 원 그냥 네. 가죠. 네. 네, 비싼 집은 한 5만 원 정도 하는데 저희가 보리굴비를 갖고 왔습니다. 무려 얼마 전에 보리굴비를 처음 먹어봤는데. 그래요? 네. 왜 맛있는데? 아니 그 먹어볼 기회가 없었어요. 어. 그래서 처음 먹어봤는데 네? 이게 쫀득쫀득하니 그게 보리굴비 맞아요? 그렇죠. 네, 약간 좀 마른 느낌. 네네.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나 왜 이걸 이제서야 처음 먹어봤지? 이런 느낌 들었는데 약간 그 좀 꼬릿한 냄새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핵심이지 사실. 참 대충 갖고 온다.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원래 보리굴비는 좀 이렇게 펼쳐져 있지 않나요? 저도 이게 펼쳐져 있는 걸로 먹었는데. 거기 이제 가게에서 해주시는 거고. 네네. 요건 이제 딱 통으로 이제 와서. 근데 이렇게 오면 좋은 게 다른 요리하기가 편해요. 예를 들면 보리굴비에 조림 같은 거 있죠. 네. 그런 거 해 먹을 때라든지 구이는 당연히 해 드시는 거고 그다음에 찜 같은 거 해 먹을 때도 그때 이제 헤쳐 놓으면 안 되니까 이렇게 이제 통으로 맛있게 오는 거고요. 보리굴비 한 마리 더 오는군요. 왔습니다. 그럼 맛을 한번 먼저 봐야죠. 네. 보리굴비는 짭조름한 느낌으로 원래 이제 사실 이 친구가 밥도둑의 원조죠. 밥 수괴 같은 놈입니다. 수괴. 이 놈은 이렇게 끝도 없이 들어가고 일단 물 말아서 드시면 이제 가장 맛있고 네네. 그리고 이제 약간 녹차 거기 이제 찬 물에 이제
얼음 띄어갖고 보리굴비 진짜 안 드셨구나. 그래서 그때도 녹차가 나왔었는데 그거 어떻게 먹는지 몰라. 그래요. 네, 그래서 근데 또 그때 약간 이렇게 좀 이렇게 높은 분들하고 같이 이야기 나누는 때였거든요. 이거 어떻게 먹어요? 이거 물어보지 못하겠는 거예요. 네, 아저씨들 참 좋아하셔 이거. 네. 그래서 보리굴비를 이렇게. 그럼 보리굴비는 이제 녹차에다가 딱 담가 먹는 겁니까? 좋네. 됐다. 요번 건 됐다. 그래요? 난 또 이게 거짓말 못 하잖아요. 네. 오, 맛있네. 안에 뼈를 발라놨나 봐. 그러네요. 뼈가 없어. 그 꼬롬한 냄새 난다 그랬잖아요. 이건 좀 덜한데요? 저 지난번에 처음 먹었을 때 딱 꼬롬한 냄새 나갖고 이게 원래 이런 건가 했는데 좀 덜하네. 괜찮네요. 얘는 뭐 참기름을 발라놨나? 왜 이렇게 고소하지? 자, 여튼 보리굴비 요거는 괜찮습니다. 네. 아니 비리지 않아요. 됐어. 이번 건 무조건 됐다. 네. 자, 경복궁 부세 보리굴비. 여기 이제 보리쌀로 갖고 이렇게 발효를 좀 시키는 모양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말릴 때 그래서 이제 보리굴비라고 하는 것 같은데 요거는 전자레인지에 40초 정도 데우면 된답니다. 조리가 다 되어 오니까 그렇죠. 40초 정도만 데우면 끝이고. 진짜 맛있다 이건. 이거 근데 조금 더 촉촉하게 드시고 싶으신 분도 계시다면서요? 촉촉하게 좀 먹으려면 전자레인지 안에 종이컵 같은 데다 물을 살짝 좀 넣어놓고 하면 그게 이제 증발이 돼갖고 좀 더 촉촉하게. 이 정도면 뭐 충분히 촉촉한데요? 그러게요. 네. 이거는 그거 굳이 종이컵까지 안 넣으셔도 돼요. 네, 그렇습니다. 네. 요거는 진짜 됐습니다. 네, 요거는 120g짜리 9팩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핫딜가 57,000원. 한 마리당 한 팩당 9, 7, 6, 13. 한 6,000원. 6, 9, 6, 54니까 6,000원 몇백, 6,000원 3, 400원. 네네. 네, 요 정도 가격이니까 집에서도 뭐 요거는 부담 없이 진짜 몇 마리 먹을 수 있겠네. 진짜 죄송하지만 지난번에 갔던 식당 사장님한테 죄송하지만 이게 더 맛있네요. 이 정도 맛있어요. 이 잘못 가면 진짜 약간 꼬름한 냄새 좀 많이 날 때가 있거든. 그건 조금 그러니까 괴로운데. 저는 원래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이거 먹어보니까 아니네. 네. 9팩이니까 9마리겠죠, 여러분? 네. 자, 이렇게 한 마리에 6,000원꼴. 요 정도면 괜찮아요, 진짜. 예. 저는 뭐 요거는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약간 그냥 간식 같은데. 네. 밥 없어도 먹을 수 있어요. 자, 밥과 먹으면 정말 맛있는 경복궁 보리 굴비 57,000원에 9팩 드리는 그런 가격입니다. 아주 착한 가격으로 준비를 해왔고요. 자, 이런 것도 밥이랑 같이 드시려면 저희는 지금 햇반 돌려서 먹고 있습니다만 진짜 맛있는 밥은 또 좀 괜찮은 쌀 사갖고 그거 이렇게 밥 해갖고 그죠? 딱 갓 나온 밥 그걸로 이제 먹으면 끝이잖아요. 어디서 하면 가장 좋겠습니까? 네, 쿠쿠죠, 쿠쿠. 밥솥은 쿠쿠죠. 네. 쿠쿠 6인용 압력밥솥 요거를 저희가 갖고 왔습니다. 네. 무상보증 12개월로 이중 모션 패킹이 있어서 이 착 붙으니까 압력이 그만큼 딱 잘 유지가 된다는 거거든요. 네. 또 그 안에 내솥이 다이아몬드 코팅이 돼 있어 갖고 기스가 안 납니다. 스크래치가 안 나고 밥솥으로 이렇게 딱 할 때 매끈하게 딱 떨어지는 거. 네. 그거 좋죠. 네. 근데 사실 그것도 몇 년 쓰면 약간 좀 코팅 벗겨지니까. 얘는 되게 오래가는 코팅이긴 하지만 한 5년에서 7년 정도 쓰시면 한 번씩 그 내솥 갈아주시면 좋아요. 혹시 그거 알고 계셨어요? 뭐죠? 에너지 효율 등급 높은 가전제품 구매하면 환급되는 거? 그래요? 네. 저도 몰랐어요. 그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것도 에너지 효율 1등급이기 때문에 10% 환급 대상 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이거 여기서 구매해도 되는 거? 무조건 되는 거예요. 무조건 해야지 그러면 10% 할인되면 뭐 네네. 한 13만 원이면 사는 거니까. 네. 그렇게 해서 구매하시고 뭐 밥솥 쿠쿠야 뭐 설명할 필요가 많지 않죠. 그렇죠. 쿠쿠 압력밥솥 6인용으로 14만 8천 원 그리고 10인용은 여기에 이제 2만 원 추가니까 16만 7천 원. 16만 7천 원. 네, 그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쿠쿠 밥솥 그리고 경복궁
보리굴비 이렇게 두 가지를 준비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 네.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진짜 맛있습니다.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잖아요. 보리굴비 합격입니다. 네, 필요하신 분들 주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박병창 이사님 모시러 저희는 가겠습니다.